저번 쉬는 시간에 그걸 얘기하려다가, 여러분 교재요. 자기 책을 보시고 맨 뒤를 보세요. 그 저자양력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책이 6판인데요. 그 출판사 나와 있는데 보면은 몇 쇄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책이. 뭐 8쇄, 9쇄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봤죠? 그러니까 뭐 6쇄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1쇄부터 5쇄인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1쇄부터 5쇄 있는 책 손 들어 보세요. 높게 좀 제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돼요. 좀 예전에 책을 샀던 분일 거예요. 책만 사놓고 공부 안 한 사람. 하나, 둘, 셋. 그분들요, 제가 이거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요거를. 추록인데요. 뭐, 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6쇄부터는 반영했어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6쇄 이후 거 갖고 있는 분들 책에다 반영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쇄부터 5쇄 갖고 있는 분들만, 이번 시간 끝나면 끝나는 시간인데,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오늘 받아가거나,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받으면 되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수업 끝난 다음에 저 만나고 가세요. 앞으로 가시고 203페이지, 202페이지 보세요. 어, 203페이지, 202페이지 거기 제3절에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써놔라 그랬죠, 거기? 타처보관제고, 미착품은 했죠, 우리. 위탁품 하겠습니다, 위탁품. 위탁품이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 많을 텐데, 처음 이해하실 땐 이걸로 이해하세요. 이게 쉬우니까. 여러분, 출판사 다 아시죠? 출판사들이 뭐 팔아요? 책을 팔 때 자기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직접 팔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서점에다 갖다 놓고 파는 게 많죠. 아직도. 그럼 서점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출판사하고 이 서점하고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체결 안 할 수도 있어요. 체결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출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용어 좀 알아야 돼요. 위탁자라고 불러요. 서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라고 불러요.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용어니까.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서점에 있는 책 있잖아요, 책.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탁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서점한테 책을 대신 팔아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대신 서점은 뭐 먹어요? 수수료 먹죠. 대신 팔아준 수수료.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위탁품을 다른 말로 적송품이라고도 해요. 적송품.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하는 거냐면 출판사가요. 2000X 1년 12월 24일 날 책을 100권만큼 서점에 보냈어요. 근데 서점은 그 책을 언제 팔았냐면 2000X 2년 1월 10일 날 소비자한테 그 100권을 다 팔았어요. 이날. 하루에. 그러면 기말 현재는 그 책이 어디 있어요? 서점에 남아있죠, 서점에. 맞아요? 그랬을 때 출판사는요, 책을 팔았다고 매출 잡잖아요. 그거를 서점에 보냈을 때 잡을 수 있느냐? 매출을. 아니면 서점이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언제냐? 그리고 서점에 남아있던 책 있잖아요. 그거 기말년제 남아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례가. 그럼 그거 서점 재고예요? 출판사 재고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 판매일 때, 위탁 판매. 여기다 좀 밑줄 쳐드릴게요, 여기. 203페이지, 5번째 줄 보세요, 5번째 줄. 203페이지에. 거기 보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위탁 판매의 경우 수익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밑줄 치시고 따라서 위탁자 입장에서는 결산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위탁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밑줄 치셨어요? 자, 그러면 이날 매출 잡으란 얘기입니까? 이날 매출 잡으란 얘기입니까? 이날 잡으란 얘기죠, 이날. 누가요? 출판사가요, 출판사가. 위탁 판매할 때. 그럼 이날이 되기 전까지 서점에 있던 책 재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 걸로 보란 얘기예요, 거기? 출판사 걸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말 현재 출판사 창고에 없잖아요. 서점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누구 거라고요? 출판사 거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타처보관 재고다.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재고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시성품 보세요. 시성품. 시성품은요, 시성품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저희 말씀드릴게요. 그 위탁자가요, 이 서점에 보낼 때요, 운반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이동해야 되니까 운반비 들어가잖아요. 이 운반비를 용어를 뭐라고 붙이냐면 적송 운임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책에.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고. 적송 운임. 그럼 이 적송 운임은 판매자가 부담한 거예요? 구매자가 부담한 거예요? 아니, 적송 운임 구매자? 이거 적송 운임 누가 냈겠어요, 운반비? 당연히 출판사가 내죠, 당연히. 아니, 출판사가 자기 책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출판사가 부담을 하거든요. 판매자가 부담한 운반비니까 뭐로 봐야 돼요? 비용으로 봐야죠. 단기 운반비. 그래서 적송우님은 운반비는 단기 비용으로 봐요. 단기 비용. 단기 비용.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고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본다. 넘어가시고 시성품 보세요. 시성품. 시성품 뭐냐면은 기업이 있고요.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이 소비자가 잘 몰라요. 그래서 기업에서요. 소비자한테 그 물건을 그냥 보내요. 보내면서 야 당장 사지 말고 한번 시험적으로 사용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시용. 사용해 본 다음에 좋으면 사라 이런 얘기예요. 좋으면 구매의사 표시하래요. 구매의사. 구매의사를 나중에 표시하면 그때 팔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요? 시용매출이라고 하고요. 이때 보낸 물건을 시송품이라고 해요. 이 용어예요. 시송품.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시송품.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업이 소비자한테 물건 보낸 날짜가 12월 24일이에요. 구매의사 표시한 날짜가 2000X1년 1월 9일이에요. 2000X2년. 이렇게 2년. 그러면 이때 팔린 겁니까? 이때 팔린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거기 밑줄 쳐요.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시성품의 두 번째 문단.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은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를 한 날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기말연재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맞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가 매출 잡으라고요? 이때 매출 잡아라 이런 얘기고요. 이때 매출 잡는 거니까 기말연재 물건은 누구한테 있죠? 소비자한테 있잖아요. 그 물건 누구 걸로 봐야 돼요? 얘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 미추. 얘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하는 거.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중급회계 때 또 나와요. 중급회계 할 때. 그래서 잘 밑줄 쳐 놓으시고 넘어가요. 제 4절이 되게 중요한데 제 4절 하기 전에 연습 문제 좀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연습 문제 1번 있는데요. 좀 난이도가 높다고 표시해주세요. 뭐 별표 한 3개 해가지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요. 중급 회계 수준이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처음에는 할 필요는 없고요. 좀 실력이 쌓이면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일단 넘어가는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시고 230페이지 연습 문제 2번인데 얘는 지금 할게요. 쉬우니까. 거의 좀 고쳐드릴 게 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고칠게요. 230페이지 문제 2번 보시고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세요. 요구사항 읽어보니까 나열된 위의 거래들이 12월 말 현재 기말 재고에 포함된지 여부를 설명하고 기말 재고에 구해라. 여러분들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회계학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치르려는 시험 자체가 주관식 시험 아니면 객관식 시험이죠. 뭐 우리나라 테스트 방법이. 그럼 대부분의 1차 시험에는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회계학이라는 게. 2차 시험에는 주관식으로 나오거든요. 많이. 그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계학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은 반드시 요구사항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안 돼요. 요구사항을 먼저 읽어야 출제자가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빨리.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문제 읽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이 풀면서 느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느끼신 다음에 바꾸려면 그게 버릇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릇을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는 버릇을 하세요. 처음부터. 요구사항 먼저 보고 문제 읽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똑같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결국 기말재고를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기말재고를. 근데 거기 기말재고 금액이 주어져 있어요. 위에 보시면. 처음으로 가보세요. 서울상사 기말재고가 창고재고가 얼마래? 조사해봤더니 350만 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350만 원 주어져 있고요. 이 금액에는 아래에 나열된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여러분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 밑에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가로 1, 2, 3, 4. 그 네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요. 그 네 가지. 만약에 포함될 성격이 있더라. 만약에 포함될 게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포함시켜야죠. 만약 포함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 놔두면 되죠. 포함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요, 시험 문제를 출제자가 이 금액에는 아래 나열된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럼 포함되어 있다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풀 때 방향이 거꾸로 되죠. 밑에 읽어봤을 때 포함될 거면 가만히 놔둬야 되고요. 포함이 안 될 거면 빼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학 시험은 잘 봐야 돼, 문제를. 안 그러면 잘못 풀어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 잘 읽고요. 잘 파악하세요.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가로 1번부터 보세요. 12월 29일 날 물건을 선적진조 조건으로 샀어요. 도착되지 않았고, 이런 걸 아까 뭐라고 불렀죠? 미착상품. 이 물건 서울상사 창고에 기말 현재 없었죠. 그러면 여기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 포함이 안 됐겠죠? 이 금액이 지금 무슨 재고 이게? 창고 재고. 그 창고에 있는 금액 찾은 거죠, 이게. 그럼 이 금액에는 그 미착 상품은 들어가 있지 않겠죠, 당연히. 이해돼요? 그럼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물건 누구 걸로 봐야 돼요? 그 미착 상품 누구 걸로?
매입자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 상사 걸로. 왜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선적된 시점부터 누구 거예요? 그거 서울 상사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부터냐면 12월 29일부터예요. 2000X1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자는데 서울 상사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죠. 15만 원 더해줘야 맞아요. 15만 1,400원 더해줘야 맞아요. 15만 1,400원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운반비인데 누가 부담했겠어요? 운반비.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구매자가 부담했겠죠. 서울 상사가. 구매자가 부담한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더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창고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니죠? 창고에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증빙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회사 잘못한 겁니다, 이거. 기록해야 될 걸.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일단요, 그 물건, 이런 걸 이제, 이건 미착 상품 아니에요.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한 건데. 그 물건 기말 연재 어디 있습니까? 서울상사 창고에 있죠? 창고에 있으면 여기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350에. 350에 포함된 거 같죠, 괜히?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실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함 안 시켰대요.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거? 그 물건. 기말연재.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도착했잖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 도착했으니까 서울상사 걸로 봐야죠. 서울상사 물건이에요. 회사가 기록 안 한 게 잘못한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죠. 17만 5천 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1,800원 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800원을 더하면 틀린 거예요. 더하면 안 돼, 얘는. 그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회계학이라는 게 실수해서 틀려도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 시험은요, 시험 보고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다 맞췄다고 생각해요. 특히 객관식을 풀면요, 객관식 시험은 이제 오지선다가 많은데, 오지선다로 되면은 출제자가 이 잘못 풀었을 때 답도요, 다 여기다 만들어 놔요, 이게. 그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함정에 걸려서 1,800원 더한 사람,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럼 자기가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답에 눈에 보이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없겠죠. 그럼 답이라고 쓰죠. 그리고 검산하지 않겠죠. 다른 문제 풀 텐데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그러니까 회계학 시험이라는 게 실수해서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회계학은요,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그걸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그걸 아예 모르면 찍잖아요, 우리가. 찍으면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괜히 어정쩡하게 알아서 한번 풀어보려고 풀다가, 시간 뺏기고, 틀리고. 시간 뺏기면 다른 문제 못 풀거든요. 시험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시험 당장 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려면요, 꼭 처음 하실 때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나중에 잘하는 거지, 안 그러고 부정확하게 알면 나중에 고생해요. 이거를 왜 안 둬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누가 운반비 부담했겠어요? 판매자가 부담해요, 판매자가. 판매자가 운반비 부담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부담한 거 아니에요. 판매자가 부담한 운반비는 이미 물건 가격에 포함돼 있어요. 그걸 또 더하면 2번 더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판매자가 이거 부담했을 때 우리 고려하는 거 아니죠? 더하면 안 돼요. 얘만 더해야 돼요. 도착진도 조건이죠, 도착지. 세 번째. 서울 상사는 위탁 판매도 하고 있는데 12월 말 현재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상사의 상품 원가 75만 원. 서울 상사는 이 상품을 적송하는데 8,000원의 운임을 지불했다. 그거 지워버리세요. 서울 상사는 이 상품을 적송하는데 8,000원의 운임을 지불했다. 없애버리세요.
내 마음이에요.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없어요? 책에? 없는 사람들은 개정된 책이에요. 최근에 산 거. 없는 사람은 없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의 판매 가격은 120만원 여기 써있죠? 있는 사람만 없애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물건 어디에 있어요? 기말년제. 수탁자한테 있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럼 이거 누구 재고로 봐야 돼요? 서울상사 재고로 봐야죠. 그런데 여기 더해져 있어요? 안 더해져 있어요? 안 더해져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타처, 보관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죠? 얼마 더해주면 돼요? 75만 원 더해주면 돼요. 운반비는 만약 운반비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운반비는 단기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하는 거 아닌데 괜히 혼동할까 봐 거기다 지워버리라고 한 거예요. 얘만 더하면 돼요. 답 보세요. 답. 231페이지 답 보시면 가로 3번의 답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죠. 운임 없애버리세요. 포함되어 있는 분들 없애버리고 날려버리세요. 그 밑에 합계 금액도 날리세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 75만 원 적성품 이렇게만 남기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기 전에 네 번째 거 보세요. 네 번째 거 보면 서울상사가 단기에 시용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에 발송한 시성품은 260만 원, 기말년제 매입의사 표시된 거 182만 원, 시용 판매 가격 원가의 3할 좀 모르는 게 나오죠. 아무튼 그 물건을 지금 소비자한테 보냈는데요. 그 물건 누구 창고에 있죠? 거기 보냈다고 하는 물건? 소비자한테 있죠. 소비자한테 보낸 물건이 총 얼마냐면 매가로 판매하는 금액으로 260만 원이에요. 260만 원만큼을 소비자한테 보냈는데 그 중에 팔기로 판매된 게 얼마예요? 182만 원이에요. 이렇게 빼보시면 그럼 182만 원은 팔린 거니까 문제 없어요. 빼니까 얼마냐면 78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78만 원은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죠. 이 물건 어디에 있죠? 소비자한테 있죠. 이거 누구 거예요? 기업 거예요? 서울상사 거예요? 소비자 거예요? 서울상사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으려면 더해줘야 되죠? 타처보관제고. 더할 건데 얼마 더할 거냐, 이거를 다 더하면 틀려요. 어렵죠, 좀. 이게 뭐기 때문에? 매가예요, 거기. 매가잖아요, 판매 가격. 재고자산은 뭐예요? 원가죠, 원가. 구입한 가격. 매가로 기록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 원가로 바꿔줘야 돼, 원가. 근데 거기서 그 자료가 뭐로 나와 있냐면은 원가의 3할증 하나 그랬죠? 좀 어렵죠, 그게? 무슨 얘기, 알아야 돼, 회계하려면? 원가의 3할증 한다는 얘기는 1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3할증 한다는 얘기는 이익을 30%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매가를 얼마로 만든다? 130원으로 만든다는 얘기, 매가를. 그럼 매가가 130이면 이 매가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매가에서 뭘 찾으려고요? 원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원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 매가 130은 1이라는 원가와 0.3이라는 이익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원가 찾을 건 1 찾을 건데, 그럼 1.3분의 1을 곱해보시면 알지만 100원이 나와요. 100원이 뭐예요, 지금?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의 3할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1.3분의 1을 곱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 1.3분의 1을 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이걸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30% 이익가산한 매가는 130, 100을 찾으려면 1.3분의 1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60만 원 나와요. 이게 원가고요. 나 빼기 하면 18만 원은 그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더 해야 돼요? 60만 원 더 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 문제 다 풀었는데 다 더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요. 517만 6,400원인데 책 보시면 231페이지에 거기 문제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거기 금액 고치세요. 거기에 이거 75만 8천 원 돼 있는 분 있죠? 75만 원으로 바꾸세요. 75만 원.
75만 원으로 바꾸면 여기 합계 금액 바뀌어야죠. 여기 소합계 금액 요거만 더 했을 때 167만 6,400원으로 바꾸세요. 167만 6,400원. 요거 바꾸시고 맨 밑에 합계 금액도 이걸로 바꾸세요. 517만 6,400원. 안 바뀌어 있는 분들만 바뀌세요. 517만 6,400원. 됐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고 넘어갈게요. 203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회계학은요 좀 꼼꼼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할 때 덜렁덜렁 공부하시면 다 시험 문제 틀려요.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사란 직업 자체가 좀 꼼꼼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꼼꼼한 거 되게 싫다. 나는 이렇게 막 맞추는 거, 차변 대변 맞췄을 때 기뻐하고, 이렇게 뭔가 좀 숫자를 맞춰가는 거에 재미를 좀 느끼는 상계다. 이게 재미가 있다 좀. 그러면 이게 좀 적성이고요. 나 막 맞추는 거 아주 지겹다 아주. 숫자만 보면 막 현기증 난다. 이러면은 회계사란 직업을 안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계사란 직업이 꼼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숫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틀리면 안 되고 특히 뭐 그냥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아닌데 세금 계산할 땐 정말 큰 문제예요. 이 세금 계산 잘못해버리면 세금을 잘못 내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개인이 와서 계산해 줬는데 걔가 10억 낼 세금을 우리가 20억이라고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럼 걔가 20억 낼 거 아니에요. 걔 모르니까 우리가 계산해 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10억만 내도 될 세금을 20억 내라고 했는데 물어내야겠죠 우리가. 그런 어떤 아주 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관련 규정을 다 찾아가지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실수가 용납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사라는 직업 또는 세무사라는 직업, 이런 직업은 숫자를 다루고 이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꼼꼼해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도 꼼꼼하지 않은 사람도 이 회계사라는 직업을 오래 하면 꼼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위에 있는 회계사들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저렇게 나도 될까봐 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직업병이죠. 어떻게 보면 직업병. 이렇게 맞춰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회계사라는 직업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여자가 더 꼼꼼하니까.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에 그래도 좀 적성이 여자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회계사 숫자가 지금 한 누적으로 한 이제 6, 7천 명 되는 것 같은데 등록된 사람으로. 근데 그 6, 7천 명 중에서 여자 회계사의 비율은 10%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죠. 거의 대부분 남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합격자 비율이 한 15%까지 여자가 올라왔죠. 최근에 매년 합격자 비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1% 그랬어요. 막 거의 없었어요. 여자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워낙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붙어도 아무리 해도 누적으로는 작은데 그런데 미국이나요, 캐나다나 이렇게 선진국 가보시면 여자가 더 많아요. 회계사가. 절반 이상이 여자예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면 여자가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여자가 하기에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사실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 자체가 그 남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점점 바뀌겠죠 뭐. 그래서 나중에는 잘 좋은 날이 올 거고. 미국에 가면요, 그 회계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보다. 미국에는 회계사 말고 또 많은 게 뭐냐면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시면은 변호사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미국 영화를 가끔 보면은 그 영화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변호사가 많이 나와요. 법정 드라마를 다룬 건 당연히 변호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도 변호사가 나오죠 보면. 아니 뭐 우리 치이다 보면 변호사가 있잖아요. 뭐 법률 고문해야 될 사람, 뭐 이렇게 계약서 쓰는데 변호사 나오고. 뭐 그게 걔네들이 변호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란 사회 자체가 정말로 변호사를 떼면 이 얘기가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무슨 거래를 하든 변호사가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변호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가, 미국은. 그만큼 회계사도 많기 때문에 회계사도 굉장히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미국 영화. 여러분이 관심 없어서 그렇지. 한 미국 영화에 한 5개 중에 하나의 회계사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옛날 영화 중에 그 마이키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들어봤어요? 마이키 이야기? 예전 사람 그 마이키 엄마가 있는데 그 마이키 엄마가 회계사였어요, 거기. 마이키 엄마 회계사인데 마이키 엄마가 그 거래처에 갔는데 그 영화 스토리가 거래처에 갔을 때 그 거래처에 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장부기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기록 해주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거래처 사장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장부기록 안 하고 딴 일 하다가 마이키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키 인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그 영화에 잘 보면 그러니까 여자 회계사가 나왔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미국에 여자 회계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료들이 좀 나오는데 남자 회계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미국 영화의 남자 회계사는 절반이 제가 봤을 때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래서 걔네들의 표현상 이게 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꼼꼼해야 되고.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쫀쫀하게 나와요. 뭐 사소한데 목숨 걸고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뭐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대머리로 나오고. 근데 좋은 것도 있었어요. 좋은 게 이제 대부라는 영화. 대부 알죠? 들어봐서. 대부의 4명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 1명이 회계사예요. 근데 걔도 결국은 총 맞고 죽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끝까지 살아남은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에 쉰들러 따라다니면서 장부 기록하고 안경 쓴 그 키 작은 사람. 그 사람이 회계사예요. 장부 기록하던 사람. 그 사람은 멋있게 나오죠. 끝까지 살아남고 그 사람이 멋있는 일 많이 했죠. 리스트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영화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영화에도 나온 적은 있었어요. 최민수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그 회계사가 최민수가 회계사였는데 아무도 모르죠. 저도 안 봤거든요. 실패했어요. 완전 흥행이 실패해서. 저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 영화. 드라마에 최근에 나왔었죠. 이제 끝났죠. 인어 아가씨는. 그 인어 아가씨의 회계사가 나왔었죠. 정보석이 회계사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멋있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회계사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잘 만나서 그래요. 걔가. 203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 하시려면 좀 자기 성격 잘 생각하시고 하세요. 제 4절에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거기 보는데 중요하다고 표시놨죠, 우리? 거기를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이 매출원가라는 티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배웠으니까. 매출원가라는 티 계정이 이 비용이잖아요, 비용. 이 비용인데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하면 매출원가다 이렇게 몇 번 해봤죠, 우리? 그럼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제 마음대로. 3,000원 집어넣고 12,000원 집어넣으면 2개 더하니까 15,000원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판매 가능 상품이다 이렇게 불렀고 여기서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기말재고가 얼마냐에 따라 매출원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봤는데 거기 좀 책 보세요. 책 보면 맨 밑에 20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을 더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나오죠, 거기. 판매하는 상품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근데 회사가 재고 자산을 팔려고 갖고 있으면 그거는 기말이에요, 기말. 기말에 봤을 때 이건 둘 중에 하나로 쪼개져요.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쪼개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로. 팔린 거하고 아직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회사가 물건 파는데 기초에 있던 물건하고 단기 구입한 물건 있잖아요. 그거는 기말연재 팔려서 없어진 거하고 남아있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액 중에 팔려서 없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말재고. 기말재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 주의할 거는 이거 티계정 그릴 때 제가 이렇게 티계정 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매출원가를 쓰면요,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말재고 적는 것까지 동일해요. 우리가 분개를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가 5,000원이면. 기말재고가 5,000원, 매출원가가 10,000원이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10,000원이라고 적으면 질문하는 게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비용 계정 잔액은 차변 잔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액 10,000원을 대변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대변에 써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회계학 처음 하는 사람들이 회계 원리.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로 대변 잔액 아니에요. 사실 얘는 안 적어야 돼요. 적을 게 아니고 이거 매출원가라는 T 계정에서 이것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더 크잖아요. 빼면 어느 잔액이에요? 차변 잔액이죠? 차변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 차변 잔액으로 10,000원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서 지금 하나의 표로 보여주려는 건데 근데 이걸 여기다 안 써버리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빼봐야 알죠, 이렇게. 한눈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 잔액을 좀 써주고 싶은데 이쪽 잔액이라고 이쪽에 쓰면 양쪽이 안 맞죠. 그러니까 차변 잔액일 때 대변에 그걸 잠깐 써주면 아주 모양이 보기 좋죠.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매출원가라고 10,000원 쓰는 거는 우리가 분석하는 편리상 쓰는 거예요. 편리상. 안 적으셔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절대로 이거 대변 잔액 아니에요. 차변 잔액을 표시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매출원가라고 해요. 여기에다 적고. 그래서 아무튼요. 여러분 이해하실 건 요 판매 가는 상품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기말에 가서. 기말에 가서. 기말에 가서 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쪼갤 때 팔려버린 건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재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전체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찾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기말재고나 매출원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찾으면 빼면 나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말에 가서. 근데 얘 찾는 게 편해요? 얘 찾는 게 편해요. 당연히 기말재고 찾는 게 편하다. 기말재고 찾는 게. 왜냐면은 얘는요. 1월 1일서부터 기말까지 1년 동안 판매한 금액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죠.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커요. 우리 교과서에서 풀 때는 이거 얼마 안 큰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훨씬 크다고 이게. 1년 동안 파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거 찾는 것보단 이거 찾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 찾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풀 때도 둘 중에 뭐가 주어졌어요? 기말재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빼서 이거 찾았잖아요. 그래서 기말재고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기말재고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 기말재고는 또 여러분 장사해 보시면 수량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몇 개 남았나? 그 다음 뭐 곱해야 돼요?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 재고를 찾는 방법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거기 제목을 보세요.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액을 더한 금액 이거 있죠. 판매하는 상품. 이거를 판매된 것과 기말에 남은 걸로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이 쪼개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원가배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기초재고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내가 기초재고 금액을 아는 일은 회사 근무할 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거 3,000원. 쉽죠. 왜냐하면 전년도 말에 뭐가 있겠어요? 기말재고가 있는데 전년도 말 기말재고는 이미 다 찾아놨어요. 전년도 말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기 2월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액은 되게 쉽게 아는 거예요. 회사가. 맞아요? 매입액은 아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기록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알기 쉽다. 얘는. 맞아요? 얘는 알기 쉬운데 얘네 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 알기 쉽다는 거 동의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알려면 이게 좀 힘들어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알려면 좀 힘든데 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알려고 할 때 언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기말에 알고 싶어 하는 기말에.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만들려니까 기말재고는 대차대조표로 보낼 거고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보내려고요. 이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면 얘네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둘 다 찾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찾기 쉬운 게 기말재고다 이런 얘기예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금액을 알면 기말에 쪼개주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쪼개줘야 되는데 쪼개주려다 보니까 어느 거 찾는 게 더 쉽다고요? 기말재고 찾는 게 쉬우니까 기말재고만 찾으면 얘 나오겠죠? 얘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기말에 남은 물건의 금액이 크면 얘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금액이 작으면 얘는 커질 거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제목이 재고자산 원가 배분이죠.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재고자산 원가 배분하는 거의 핵심은 기말재고금액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얘를 찾고 싶은 건데 여기 거기 제4절이 주제가 얘 찾는 게 핵심이라고. 얘 찾는 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재고자산 원가 배분이라는 제목을 다시 얘기하면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이래도 돼요. 그 제목을 다시 표현하면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이래도 돼요. 됐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게 기말재고 금액 결정하는 거 배우려고 해요. 기말재고 금액 결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말재고 금액 결정하려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야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럼 수량을 먼저 찾아야죠. 단가도 찾아야 되고. 수량 찾는 방법이 거기 나오잖아요. 책에. 수량 찾는 방법이 뭐 있대요? 세 가지 있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너무 쉬워요. 거기 예제 가지고 갈 거예요. 거기 예제 205페이지 예제 1번 보세요. 예제 1번 보시면 거기 기초재고 수량이 몇 개예요? 100개. 단기 매입한 수량은 몇 개예요? 1000개.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한 수량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다 기록해 회사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1100개인데 이 1100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이거를 1100개를 판매 가능 수량. 판매 가능 수량인데 판매 가능 수량을 찾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디가 차이 나냐면 여기가 차이 나요. 이 계속 기록한다는 건 뭘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냐면은 물건을 구입할 때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입하는 건 당연히 계속 기록해요. 어느 회사든. 구입할 때마다. 이 계속 기록한다는 건 뭘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냐면은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수량을 계속 기록했냐 이유예요. 물건 팔 때 판매한 수량을 계속 기록했느냐. 판매한 수량. 거기 몇 개예요? 판매한 수량이. 800개인데 판매한 수량을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라면 장부에다 판매한 수량을 계속 기록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계속 기록했다면 기말에 300개가 남아야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기말재고 수량을 찾는 걸 무슨 법? 계속기록법이라고 한대요. 이걸 계속 기록한다고 해가지고. 반면에 실사법이요. 실사법은 절대로 물건을 팔 때마다 판매된 수량 기록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어디 가보냐면 창고에 가봐요. 창고에. 창고에 가서 재고를 실사해요. 실사하면 창고에 몇 개 있는지 나오겠죠? 몇 개 있대요, 여기? 250개 있대요. 그러면 이게 기말재고 수량이에요. 250개가. 그러면 전체 수량에서 기말재고 수량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팔린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게 실사법이에요. 혼합법은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 혼합법이에요.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혼합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혼합법이 뭐냐면은 일단 계속 기록해요. 계속 기록하면 800개가 팔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300개가 남아야 되는데 300개는 무슨 수량? 장부상 수량이죠. 장부상 300개는 있어야겠다. 맞나요? 근데 장부상 수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실지 재고 조사도 해요. 혼합법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가보니까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250개가 남아있더라. 드디어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50개가 비네. 창고에 가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50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감모량이라고 불러요. 감모량, 없어진 수량. 혼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보시면 회사가 재고를 잘 관리하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법 해야겠어요? 당연히 혼합법 해야죠, 혼합법. 계속 기록하고 이 실사하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감모량을. 왜냐면은요. 계속 기록만 한다고 보세요. 없어진 물건이 어디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계속 기록만 하면 없어진 물건이 창고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창고에 안 가봤기 때문에. 실제 재고 조사만 하면요. 50개가 어디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팔린 것처럼 착각하죠. 팔지도 않아 놓고. 판매된 수량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해야 내가 50개가 없어졌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회사가 재고 관리를 잘 하려면 혼합법 하는 거예요. 혼합법.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혼합법이에요. 다 혼합법이고 시험 문제도 대부분 특별한 언급이 혼합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혼합법. 여러분 이렇게 재고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이 회사 재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는데 회사가 아무리 재고 관리를 잘해도 이 물건이 조금씩 이렇게 없어져요. 그 재고의 단가가 굉장히 센 회사들은요. 재고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가보시면 휴대폰 만들잖아요. 휴대폰 재고 관리 엄청나게 철저히 해요. 그 하나 없어지면 50만 원짜리 뭐 이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가가 세기 때문에 철저히 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그 뭐 300원짜리 뭐 판매 가격이 5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원가는 막 뭐 10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런 별것도 아닌 아이스크림 그 수량 맞추려고요. 쫓아다녀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잠깐 또 분실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종업원이 몰래 먹거나 관심 없어요. 좀 없어져도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물건이 좀 없어져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나오고 감모량.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 205페이지 예제 1번 했고 넘어가세요. 206페이지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원가 흐름의 가정이. 얘는 되게 쉽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그 원가 흐름의 가정 보시고 예제 2번을 지금 보세요. 예제 2번 보니까 거기 자료가 좀 주어져 있는데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거기 자료 보니까 기초재고는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재고가 300개라고 되어 있죠. 한 개당 얼마짜리래요? 10원짜리. 그래서 금액이 3,000원. 그 다음에 7월 15일에 물건 사왔는데 500개 사왔고요. 12원에 사왔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사온 물건 500개 있잖아요. 원래 기초재고에 있던 물건이랑 같은 물건입니까? 다른 물건입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지금 한 가지 종류 파는 회사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파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한 가지 물건 파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 재고가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파는 회사는 수량 파악을요. 종류별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물건 파는 회사가 수량을 이렇게 하나의 수량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마트 갔는데 이마트가 우리 지금 전체 물건이 뭐 3만 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품목별로 다 수량 파악하는 거죠. 가격이 다 달라요. 물건마다. 그걸 이렇게 수량을 합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량이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거는 한 가지 물건 파는 회사예요. 한 가지. 딱 하나. 그런데 기초에 있던 물건은 10원에 사왔었는데 7월 15일에 살 때는 똑같은 물건 12원에 샀다는 얘기 한 개당.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뭐예요? 물가 상승, 영어로 하면 인플레이션. 거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유회사 생각해보세요, 정유회사. SK나, S-오일이나 현대정유나, 석유 사올 거 아니에요, 석유. 석유 사올 때마다 석유가 달라요? 똑같은 석유죠, 그게. 똑같은 석유가 계속 가격이 똑같아요? 아니죠?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다르잖아, 이렇게. 계약 원래 들쭉날쭉 하니까, 들쭉날쭉 하는데, 여기선 인플레이션 가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했죠, 이렇게.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격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개 사왔는데 또 올랐죠. 15원에 사와서 한 개당.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니까 총 원가가 15,000원. 제가 여기 있는 금액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는 금액으로 이렇게. 그 문제랑 맞춰놓은 거라고 이거. 그래서 1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몇 개 팔았어요, 밑에? 800개 팔았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예요? 400개가 남았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기말재고 찾으려고 하거든요. 기말재고 찾으려면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그 문제에서 수량은 몇 개로 확정됐어요. 400개로 확정됐으니까 쉬워요. 나와 있으니까. 그럼 400개에다 뭐만 곱하면 답이 나오냐면 한 개당 가격만 곱하면 돼요. 단가 한 개밖에 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원 곱해야 될까요? 12원 곱해야 될까요? 15원 곱해야 될까요? 고민되죠,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요, 처음에 기술재고가 10원짜리였는데, 그 다음에 구입한 것도 12원, 15원이 아니라, 계속 10원짜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만약에 가격이 바뀌지 않았다.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400개 뭐 곱하면 돼? 10원 곱하면 돼요. 얼마짜리가 남든 다 10원짜리니까. 그런데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민이죠, 지금. 그러면 정말로 10원짜리 남았어요? 12원짜리 남았어요? 15원짜리 남았어요? 얘가 구입할 때 가격만 다른 거지 창고에 갔을 때 물건이 구분돼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구입할 때 가격만 다른 거예요. 400개가 남은 거고. 얼마짜리였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를 결정할까? 이게 고민되죠? 그걸 결정하려면 원가 흐름에 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고민이 안 되는데 이렇게 단가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원가 흐름에 가정을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그럼 보시면 거기 뭐예요? 거기 206페이지. 206페이지 보면은 일반적인 방법과 특수한 방법 있죠. 중간쯤에. 일반적이면 특수한 방법. 그거 배울 거 지금. 일반적인 방법이 뭐 있어요?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거 배울 거고요. 특수한 방법의 소매제고법, 매출총 이익률법 배울 건데 일단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 특수한 방법 중에서 매출총 이익률법이죠. 동그라미 2번에. 걔를 인정하지 않아요. 걔만 인정하지 않고 나머진 다 인정해요. 기업회계 기준. 우리나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입선출법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 얘기죠. 인정된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매출총 이익률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 그거는. 기준에서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방법 다 인정하고요. 특수한 방법에서는 소매제고법만 인정해요. 됐죠? 그거 일단 정리하시고 일반적인 방법 먼저 할게요. 개별법 할게요. 개별법을 하려면 1, 2, 3, 4에서 개별법 거기 207페이지 보시면 개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읽어보시면 일일이 꼬리표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재고자산의 꼬리표를 얼마짜리인지 쫓아다녀 보겠다는 건데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207페이지 보시면 중간 밑에요. 그 자료 나와 있어요. 거기 자료가 꼬리표 확인한 자료예요. 물건 팔았을 때 꼬리표 얼마짜리 팔았었는지 그 자료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거기 상품 재고장의 출고란의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에 계속 단가 기록과 기말 단가 기록이 있대요. 계속 단가 기록법하고 기말 단가 기록법이 있대요. 그거 표시하시고. 그래서 요 네 가지 방법에 요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다 해볼 거예요. 개별법부터.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8페이지에 계속 단가 기록이 있는데 계속 단가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법에서요.
계속 단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고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상품 재고장을. 한번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책 보시면서 하세요. 1월 1일 날 물건이 몇 개 있었어요, 거기? 300개 있었죠. 얼마짜리였어요? 10원짜리. 별로 어렵지 않고. 6월 17일 날 물건 먼저 팔았거든요. 날짜는 확인해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자료 보시면 6월 17일에 물건 먼저 팔았죠? 사오기 전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개 팔았는데 그날은 분명히 얼마짜리 팔았을까요? 10원짜리 팔았겠죠. 어쩔 수 없이 10원짜리밖에 없었잖아요. 구입한 가격이. 그래서 자료 보세요. 당연히 10원짜리죠. 그래서 10원짜리 팔았어요. 됐죠? 7월 15일 날 500개 사온 거 알겠어요? 얼마짜리였어요? 구입한 가격이. 12원짜리. 그럼 8월 12일 날 몇 개 팔았어요? 400개 팔았는데 그날은 10원짜리 팔았는지 12원짜리 팔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거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무슨 법?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얼마짜리였는지. 꼬리표 확인해 보니까 얼마짜리였어요? 앞에 자료에서. 12원짜리라고 돼 있죠? 12원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팔 때마다 단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수량이 아니라 단가. 단가를 계속 기록하는 걸 계속 단가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고. 11월 20일 날 400개 사왔죠? 얼마짜리였어요? 15원짜리. 12월 5일 날 몇 개 팔았어요? 200개 팔았는데 얼마짜리 팔았어요? 10원짜리하고 15원짜리 팔았어요. 자, 그렇게 팔았으면 결국 기말에 남아있는 400개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냐면 100개는 12원짜리가 남아있고 300개는 얼마짜리가? 15원짜리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곱해보니까 얘는 1200원, 얘는 4500원, 더하니까 5700원. 기말 재고가 얼마란 얘기예요? 5700원이란 얘기죠. 그럼 5700원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5700원? 매출원가가 얼마 되겠어요? 이 15,000원이잖아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5700원 되면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9300원 되겠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계속 기록법 한 건데 그 바로 밑에 보세요. 기말 단가 기록. 기말 단가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400개의 기말 재고가 결정됐을 때 얘가 계속 기록해서 얼마짜리였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400개의 수량이 기말에 나오면 어디 가보면 돼요? 창고에 가보면 돼, 창고에. 기중에 기록할 필요 없이요. 400개가 창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뭘 확인하면 돼? 꼬리표 확인하면 되죠. 얼마에 사왔던 건지. 그랬더니 100개와 300개가 얼마짜리인지 나올 텐데 당연히 얘랑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같아야죠.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계속 기록하면서 뭘 보면서 기록했어요? 꼬리표 보면서 기록했는데 남아있는 거에 이 자료하고 창고에 가서 확인한 거하고 당연히 같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일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항상 같아요. 항상. 항상 같다고 해놓으세요. 항상. 그래서 얘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별로 어렵지도 않고. 209페이지 선입선출 보세요. 선입선출이라는 방법이 왜 나왔냐면은 이 개별법이라는 걸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개별법이라는 걸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실무적으로 개별법이라는 게 하기 어렵다는 건 알겠죠? 그냥 느낌으로. 이 회사가 물건을 한두 개 판다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강남의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명품점 알죠? 거기는 하루에 물건 하나 팔면 다 판 거예요. 그거 팔아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건을 하루에 몇 개밖에 안 파니까 다 쫓아갈 수 있죠, 이게. 근데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파는 회사들은 하루에 수십만 개씩 팔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쫓아다닌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걸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선입선출이다, 후입선출이다, 평균법이다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입선출 보세요. 선입선출 보니까 선입선출은 209페이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고 보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계속 기록을 먼저 보시면 1월 1일 날 300개가 있었고요. 10원짜리. 그거 똑같아요. 자료. 6월 17일 날 200개 팔았죠. 그날 물어볼게요. 얼마짜리예요? 10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죠. 7월 15일 날 500개 사왔을 때 얼마짜리? 15원짜리예요. 12원짜리. 8월 10일 날 400개 팔았죠. 그날 얼마짜리예요? 그날 고민해야죠.
그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렸다라고.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10원짜리가 먼저 팔렸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날 창고에 가봤더니 이 회사 창고 담당자가 격리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에 가정을 하고 있다더라. 선입선출. 그거를 듣고 와서 창고 담당자가 야 거기 물건 뺄 때 10원짜리 먼저 빼야 된다. 우리는 선입선출이야. 늦게 들어온 거 먼저 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창고 담당자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이요. 격리과에서 하는 가정이지 이 회계하는 사람, 장부 기록하는 사람이 하는 가정이 선입선출이 창고에서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창고 물건 담당자는 어차피 10원짜리 물건이나 12원짜리 물건이나 모양은 어때요?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놈이고 판매할 때 가격 똑같고요. 어느 놈 먼저 빼서 팔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손에 잡히는 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량 흐름하고 관련 없어요. 그리고 격리과에서는 실제 창고에서 얼마짜리 물건이 팔렸는지 관심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날 400개가 얼마짜리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개별법을 하세요. 그건 개별법을 하는 거예요. 개별법. 꼬리표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별법을 하기 힘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별법을 하기 힘들어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입선출의 가정을 격리과에서 했으면 격리과에서는 창고 관심 없어요. 무조건 장부상으로는 뭐가 먼저 나갔어요? 먼저 구입한 물건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10원짜리가 무조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11월 20일 날 400개를 또 샀죠. 15원짜리. 12월 5일 날 200개 팔았죠. 얼마짜리 팔았다고 봐야 돼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2원짜리예요. 그랬더니 기말에 남아있는 400개가 얼마짜리 남아요? 15원짜리가 남아서 6,000원 되죠? 얘가 6,000원 되면 여기가 6,000원 되죠? 여기가 얼마 돼요, 그러면? 9,000원 되죠. 자, 기말 단가 기록하는 거 보세요. 기말 단가 기록하는 거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400개라는 물건이 확인됐어요. 기말 수량. 그러면 기말에 한 번 파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입선출에 가정을 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언제께 남았다고 봐야죠. 선입선출이니까. 가장 늦게 사온 게 남아야지. 가장 늦게. 가장 늦게 사온 게 남아야 되니까 가장 늦게 사온 게 얼마짜리예요? 15원짜리 맞죠? 15원짜리가 400개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다 400개예요. 이렇게. 이게 같아요. 선입선출도 항상 같아요. 이 두 개가. 선입선출도 항상 같아요. 후입선출 보시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후입선출. 제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후입선출 보세요. 210페이지. 후입선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211페이지 보시면 계속 기록하는 거 보세요. 기초에 몇 개입니까? 300개가 얼마짜리? 10원짜리. 6월 17일 200개 팔았을 때 그날은 고민할 거 없죠? 1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7월 15일 날 어때요? 500개 사왔을 때? 12원짜리. 8월 12일 날 400개. 이때 잘 보세요. 이때 고민해야죠. 어떻게? 늦게 구입한 물건이 먼저 팔리는 거다. 격리과에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얼마짜리 거기? 12원짜리인데.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이날 창고에서 12원짜리 먼저 팔았나요? 몰라요. 관심 없고. 그거 알고 싶으면 이거 하는 거고요. 그거 하기 싫어서 이거 하는 거고요. 후입선출법. 그러니까 격리과에서 무조건 뭐가 먼저 팔렸다? 늦게 구입한 단가가 12원짜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400개 사온 다음에 12월 5일 날 또 팔았죠. 200개. 그때 얼마짜리? 늦게 구입한 거 15원짜리죠. 그거. 그렇게 했더니 기말 재고가 아주 지저분하게 남았어요. 100개, 200개. 그래서 얼마짜리로 남았냐면 10원짜리, 12원짜리, 15원짜리. 그렇죠. 거기 자료가 1,000원이고요. 1,200원이고요. 3,000원이에요. 얼마냐? 5,200원이에요. 5,200원이 일로 들어가면 여기 얼마 돼요? 9,800원? 맞죠? 자, 기말 단가 기록 보세요. 이 후입선출 중요해요. 400개가 기말에 남았으면 얘 기중에 기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남았다고 봐야지. 후입선출이면 가장 먼저 구입한 거. 가장 먼저 구입한 게 남아야 돼요. 가장 먼저 산 건 뭐냐면 기초재고예요. 기초재고.
기초재고가 얼마짜리였냐면 10원짜리였죠. 근데 3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개는 그 다음에 사온 걸로 해야 되죠. 그게 12원짜리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3,000원, 이게 1,200원이에요. 더하니까 4,200원이에요. 이게 4,200원이 일로 들어가면 얼마 되냐면 이게 1,800원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후입선출은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 어때요? 드디어 달라졌죠, 이게?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시험에 잘 나와요. 후입선출을 하게 되면 계속 기록할 때와 기말단가 할 때 기록할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항상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을 때도 있어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왜 달라졌어요? 똑같이 늦게 구입한 것이 먼저 팔렸다는 가정을 했는데 왜 달라졌냐고요. 그거는 여기는 10원짜리가 100개라고 돼 있고 여기 10원짜리가 300개라고 돼 있으니까 달라졌겠죠, 이게. 그럼 왜 여기 10원짜리가 300개고 10원짜리가 200개예요? 그게 거기 잘 보세요. 211페이지에 재고장에 211페이지 6월 17일 날 잘 보세요. 그날의 문제예요, 그날. 그날 200개가 어쩔 수 없이 얼마짜리가 팔렸다고 봤어요. 10원짜리가 팔렸다고 봤죠. 계속 기록할 때. 왜 그래서 왜? 10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100개밖에 안 남게 됐잖아, 이게. 근데 기말 단가 기록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기준이 어떻게 됐든지 관심 없어요. 얘는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크면 무조건 기초 재고는 다 남았다고 봐요. 얘가 그런 거잖아요. 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기말이 더 크잖아요, 수량이. 그럼 기초권 다 남았다고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게. 그날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날, 6월 17일. 그날 잘 보세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져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평균법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212페이지 평균법. 평균법이 두 가지인데 계속 기록하는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기말단가 기록하는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그 책에 나오죠, 그렇게. 보세요. 먼저 이동평균법 보세요. 거기 상품 재고장 보시면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기초재고가 3,000원인데 10원짜리.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보세요. 얼마 팔았어요? 200개 팔았는데 그날은 평균단가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10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 7월 15일 날 500개 사왔죠. 얼마짜리 사왔어요? 12원짜리 사왔는데 이 500개 말고 몇 개가 남아있었죠? 100개가 남아있었죠, 100개. 얼마짜리가? 10원짜리가. 그러면 이때 사온 게 12원짜리가 아니라 10원짜리였다면 평균 단가 내봐야 개당 10원일 거죠. 근데 12원짜리니까 평균 단가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그럼 평균 단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럼 몇 개로 나눠야 돼요? 600개로 나눠야죠. 600개로 나누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11.67원이 나온대요. 이 11.67원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동 평균 단가라고 불러, 이거를.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몇 개 팔았죠? 400개 팔았을 때 얼마짜리 팔았다고 봐야 돼요? 400개 팔았을 때 12원짜리도 아니고 10원짜리도 아니고 11.67원짜리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400개 판 다음에 몇 개 남았죠? 400개 판 다음에 200개 남았는데 얼마짜리가 남은 겁니까? 11.67원짜리가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몇 개 사왔어요? 400개 사왔는데 얼마짜리 사왔어요? 15원짜리 사오니까 또 달라지죠, 이게. 그럼 개당 평균 단가 또다시 계산해야 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몇 개로 나눠야 돼요? 600개. 600개.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13.89원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말 재고를 여기다가 이제 파악할 때 400개에다 얼마 곱하면 돼요? 400개에다 곱하기 13.89원 곱해야죠. 그러면 뭐 5,556원인가 나온대요, 보시면.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 되죠? 빼보시면 9,444원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균법. 총평균법은요,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는데 총평균 단가는 1년에 몇 번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안 되죠. 언제 한 번? 기말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구입한 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눌 거거든요. 1년 동안 구입한 거 기초재고까지 다 더하면요. 이거 더해보시면 아는데 15,000원이에요. 왜냐면 저기 판매 가능 상품이 15,000원이기 때문에. 개수 집에 가서 다 더해보세요. 1200개 나오거든요. 그럼 나누니까 개당 얼마 나오냐면 12.5원인데 이걸 총 평균 단가라고 해요.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400개에다가 12.5원 곱하자 5,000원 나오거든요. 5,000원이 여기 들어가면 매출원가가 10,000원 되겠죠.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어디 정리되어 있냐면은 214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시면 표 나와 있죠. 그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했냐면은 요 4가지에다가 요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 8가지를 해봤는데 요 8가지 거기 다 나와 있죠. 금액이. 그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서 내일 오시면 정리해 드릴 건데 느끼실 게 기말재고 금액이 가정에 따라 어때요? 보니까 달라지죠. 보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지니까 뭐도 달라져요. 매출원가도 달라지죠. 그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 오시면 그 얘기 또 할게요. 그래서 거기 215페이지가 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오시면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